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 중년 생활을 위한 북테라피, 여중생 북테라피의 북텔러 유엠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과 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어렸을 때 정말 운이 없는 아이라고 생각했었죠. 행운의 뽑기나 보물찾기 이런 것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이고, 행운의 상징인 네잎클로버도 한 번도 스스로 발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겼었죠. 그런데 이 운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바꿔준 처음 책이 신영준 고영성의 일치월장이었습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서인데요. 운에 대한 내용이 맨 앞 챕터에 나와 있어요. 졸업 시기의 영향에 대해 연구한 예일대 경제학과 리사 칸 교수에 의하면 졸업 시기에 실업률 1%포인트가 오르면 졸업생 소득은 6에서 7% 감소한다고 한다. 졸업 후 취직과 소득은 운에 적잖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1장에 나온 운편이었는데요. 저자들은 운의 영향력이 큰 분야가 있고 적은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즉, 프로야구는 운의 영향력이 큰 스포츠이고, 음식 장사는 운보다 실력이 더 중요하고, 편의점 창업은 아무래도 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운의 영향력이 높은 곳에서는 전문가의 효용 가치가 낮고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지며 치밀한 계획도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다만 운의 영향력이 높다고 해서 실력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일본 개인 최고의 납세자인 사이토 히토리 씨는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운을 끌어당기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이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긍정학원도 하고 감사일기도 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권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이 이 운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많이 소개해 놓은 책입니다. 제목은 운을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저자인 다사카 히로시는 도쿄대 공학박사 학위 취득 후 미국의 싱크탱크 바텔 기념연구소에서 미래 예측과 정책, 전략 기반에 매진했다. 현재는 사회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싱크탱크인 소피아 뱅크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고요.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어젠다 평의회의 멤버이며 세계 현인 회의의 일본 대표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운의 존재를 믿습니까? 사실 운이 존재하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현대 첨단 과학도 운이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왜 그런 것이 생기는지 아직 밝히지 못했다. 그런데도 수천 년에 이르는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그리고 이 넓은 세상에서 누구나 운의 존재를 믿는다. 이것이 운이라 불리는 것이 신기한 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을 바꾸는 기존의 방법은 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저자가 한 말을 보면요.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이나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론다번의 시크릿 등 이 책들은 공통적으로 무의식 세계에서 긍정적 상념을 침투시키는 방법이 좋은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면의식 세계에 긍정적 상념을 강하게 가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무의식 세계에도 침투하여 긍정적인 사건이나 긍정적인 만남을
끌어당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는 긍정적 상념으로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만으로는 결코 무의식의 세계를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상념으로 무의식을 바꿀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우리 무의식 세계에는 매일 수많은 부정적 상념이 계속해서 들어와 박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 무의식 세계에는 이미 상당히 많은 부정적 상념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우리 무의식 세계는 표면 의식 세계와 반대되는 상념이 생겨나는 쌍극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긍정적 상념을 품으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부정적 상념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왜 우리 마음은 늘 부정적 상념에 지배당할까요? 세상에 넘쳐 흐르는 부정적 정보의 홍수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매일 대량의 부정적 상념이 스며듭니다. 특히 미디어 정보가 우리 무의식의 부정적 상념을 계속해서 불어넣습니다. 또한 누구의 마음속에나 과거의 인생에서 겪은 부정적 경험이 있고 그것이 마음의 부정적 상념을 고착시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 상념으로 채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긍정적 상념을 품는 방법이 아니라 부정적 상념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상념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 무의식의 부정적 상념을 정화하기 위해 인생의 습관을 고친다. 무의식 세계를 정화하려면 부정적인 일상 언어를 쓰지 않을 뿐 아니라 긍정적인 일상 언어를 쓰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한 가지 방법이 감탄, 감사, 감동이라는 세 가지 감을 담은 말을 소중히 하는 것이다. 둘째, 인생의 부정적 경험을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인생의 해석을 바꾼다. 어떤 역경과 좌절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그 역경과 좌절을 양식 삼아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을 거머쥘 수만 있다면 아무리 불운해 보이는 사건이나 괴로운 실패 경험이라 할지라도 이를 단지 부정적인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멋지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 셋째, 궁극의 긍정적 인생관을 체득하기 위해 인생의 각오를 다진다. 역경이란 실로 성장을 위한 최고의 기회이자 탈피와 비약의 기회라는 각오로 다져야 한다. 이 방법들 중에서 첫째, 무의식의 부정적 상념을 정화하기 위해 인생의 습관을 고친다는 내용을 발췌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의 세계를 바꾸어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첫 번째 방법은 무의식 세계에 존재하는 갖가지 부정적 상념을 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특히 중요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바로 평소 습관을 고쳐서 다음 세 가지 습관을 익히는 방법이다. 첫 번째 습관, 자연의 위대한 정화력에 맡긴다. 두 번째 습관, 말에 숨겨진 정화력을 활용한다. 세 번째 습관, 화해의 상념이 가진 정화력을 이용한다. 그렇다면 두 번째 습관인 말에 숨겨진 정화력을 활용한다란 어떤 방법일까? 간단히 말하면 다음 두 가지 방법이다. 첫째, 부정적인 일상 언어를 쓰지 않는다. 둘째, 긍정적인 일상 언어를 쓴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당연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일상 언어 부분이다. 기존의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에서는 많은 경우 자기 자신에게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거는 방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미 말했다시피 우리가 무의식 세계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표면 의식에서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 무의식 세계에서 쌍극적 성질 때문에
되려 부정적 상념이 생겨난다. 어떻게 하면 무의식 세계에 영향을 주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무의식 세계가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성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의식 세계에는 표면 의식이 알아채지 못하는 형태로 본 이미지가 침투하고 표면 의식이 알아채지 못하는 형태로 전해진 메시지가 침투한다. 즉, 3장에서 말한 서브리미널 효과이다. 서브리미널 효과란 영화 화면에 관객이 눈치채지 못하는 특수한 영상 프레임을 숨겨두어 관객의 무의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상 중간중간 장렬하는 사막이나 차가운 콜라 같은 프레임을 관객이 알아채지 못하게 살짝 넣어두면 영화를 다 본 뒤에 목이 말라 콜라가 마시고 싶어진다는 심리 효과이다. 서브리미널 효과가 상징하듯 우리 무의식 세계에 의도적으로 전달된 이미지나 메시지, 말보다는 아무렇지 않게 보여준 이미지나 아무렇지 않게 전달된 메시지, 나아가 아무렇지 않게 듣는 일상 언어가 더 강하게 침투한다. 따라서 의식적인 자기 암시는 무의식 세계에 그다지 침투하지 않는다. 반면 무의식적으로 쓰는 일상 용어는 무의식 세계에 잘 침투한다. 자신의 무의식 세계에 영향을 주고 싶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기존의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이 재창하는 긍정적 상념을 강하게 품는다. 긍정적인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한다. 긍정적인 말을 써붙이고 반복해서 본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마음에 새긴다. 같은 방법이 큰 효과가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앞에서 말한 이 두 가지 방법을 장려하는 이유도 잘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부정적인 일상 언어를 쓰지 않는다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글렀어, 무리야, 심하다, 최악이야 처럼 상황을 감정적으로 강하게 부정하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써서는 안 된다. 물론 부정적인 단어를 일상 습관처럼 쓴다고 해서 그 사람 표면 의식에 반드시 파괴적인 마음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같은 단어가 우리 무의식 세계에 침투하면 부정적 상념이 되어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자기 파괴적인 것을 끌어당긴다. 부정적인 일상 언어에는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무서운 성질이 또 하나 있다. 타인을 비난하고 부정하는 말은 나에게 돌아온다. 바로 주어가 빠지는 성질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강하게 또는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말을 하면 무의식 세계에서 그 말이 주어가 빠져서 서술어가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가령 저 녀석은 틀려먹었어. 저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거야. 저런 인간은 반드시 호되게 당하겠지. 처럼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부정하는 말은 무의식 세계에서 주어 부분이 사라지고 틀려먹은 놈, 실패할 거야, 호되게 당하겠지 같은 서술어 부분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것이 옛부터 무의식 세계의 이상한 성질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일본의 오래된 속담에도 이런 가르침을 담은 말이 있다. 바로 남을 저주하면 구멍이 2개라는 속담이다. 사람을 저주해서 죽이려고 하면 상대방과 자기 자신의 무덤 2개가 필요하다는 뜻의 속담이다. 죽인다 같은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이 말에는 누군가를 강하게 원망하며 원한 섞인 말을 마음에 새기면 상대방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나쁜 일이 되돌아온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따라서 말에 숨겨진 정화력을 활용하는 습관의 첫 번째 방법은 이것이다. 부정적인 일상 언어를 쓰지 않는다. 무엇보다 먼저 이 방법을 일상 습관으로 몸에 익히고 실천하고 나서 다음 2번째 방법을 익혀야 한다.
긍정적인 일상 언어를 쓴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무의식 세계의 성질을 이해한다면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다. 하지만 긍정적인 말은 의식적인 자기 암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무의식적 일상 언어로서 몸에 익혀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뒤에서 세 가지 감을 담은 말로 설명할 텐데,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확실히 무의식 세계가 정화되어 긍정적으로 바뀌는 동시에 긍정적인 사건이나 만남을 끌어당기고 좋은 운을 끌어당겨 인생 자체가 크게 달라진다. 참고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긍정적인 말이 가진 힘에 대해서는 예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혜가 전해져 내려온다. 일본 조동종의 종조인 도계선사는 저서 정법 안장에서 착한 말은 능히 하늘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긍정적인 일상 언어에는 세계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불교의 팔정도에서도 정어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세 가지 감을 담은 말을 쓰면 좋은 운을 끌어당길 수 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일상 언어를 써서 무의식 세계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써야 할까? 세 가지 감을 담은 말이 중요하다. 첫째, 감탄을 담은 말. 둘째, 감사를 담은 말. 셋째, 감동을 담은 말. 첫 번째 감탄을 담은 말이란 누군가의 좋은 점을 칭찬하는 말이다. 단, 칭찬과 관련해서는 요즘 효과적인 매니지먼트를 위한 칭찬 기술의 중요성이 회자되면서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칭찬하는 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온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칭찬은 이런 의미가 아니다. 칭찬을 통해서 상대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한 행위가 아니란 말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칭찬의 의미는 상대방의 좋은 부분이나 훌륭한 곳을 느끼면 그냥 무조건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 칭찬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이 책에서 말하는 감탄을 담은 말이나 칭찬하는 말이란 이런저런 의도를 담아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감탄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 감사를 담은 말이란 마음 깊은 곳에서 고맙습니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가장 알기 쉬운 예가 타인이 친절을 베풀면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반면 장사나 영업장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감사합니다에는 마음이나 감정이 담겨 있지 않기에 우리의 무의식을 결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하지만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할 때도 마음을 담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의 무의식 세계가 확실히 긍정적으로 변한다. 감사를 담은 말은 누군가가 내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에 대해 입 밖으로 내어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중요하다. 택시를 타고 급히 역으로 가서 열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올라탔을 때 고마운 일이야, 안 늦었어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평범한 일상에서도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고마운 일이지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 습관이다. 인생의 갖가지 사건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행운으로 보이는 사건뿐 아니라 불운해 보이는 사건에도 자연스럽게 고마움을 표할 수 있게 된다. 그 의미는 5장에서 설명하겠다. 세 번째, 감동을 담은 말이란 훌륭한 자연을 접했을 때 감동을 표현하는 말이다. 가령 멋진 밤하늘이야, 상쾌한 바람이군, 최고의 노을이네 같은 말이다. 생물학자인 레이첼 카슨이 남긴 말 중에 센스 오브 원더라는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감동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한다. 우리는 이런 감각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리고 이를 말로 표현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자연을 접했을 때뿐 아니라 훌륭한 예술이나 음악을 접했을 때에도 이런 감동의 말을 하면 좋다. 이렇듯 무의식 세계를 정화하려면 부정적인 일상 언어를 쓰지 않을 뿐 아니라 긍정적인 일상 언어를 쓰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한 가지 방법이 감탄, 감사, 감동이라는 세 가지 감을 담은 말을 소중히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을 의식적으로 써야 하겠지만 머지않아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 긍정적인 말이 우리 무의식 세계에 침투하는 동시에 무의식 세계의 부정적 상념을 정화할 것이다.